할아버지, 저 폐상가 건물 꼭 사셔야 해요. 재래시장 한복판 500원짜리 호떡 하나만 사달라고 구걸하던 9살 소년이 제게 3위 재벌 강만호 회장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호떡값이란 게 고작 그 헛소리냐?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흉물스러운 건물이 며칠 후 100억을 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는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소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500원짜리 호떡 한 장에서 시작된 이 폐건물의 충격적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서울 한복판의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왔고 뒷좌석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인 사내가 앉아 있었죠. 강만호, 올해 68, 40에 넘게 경영 일선을 지킨 한성그룹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빼야겠네. 강만호가 손목에서 풀어낸 시계는 웬만한 승용차 한 대 값이었거든요. 비서실장이 두 손으로 받아들자 강만호는 조수석 뒤에 걸려있던 낡은 코트를 꺼내 어깨에 걸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빛나던 금단추 소매와 맞춤 양복이 사라지자 거울 속 강만호는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깔 법한 평범한 노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한 번 펼쳤다가 다시 접어 넣었는데 그건 1조 원 규모의 신도시 재개발 도면이었습니다. 강만호는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자기 두 발로 직접 땅을 밟아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 소식은 없었는데 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보고서에는 배수 양호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의 미간이 절로 좁아졌죠. 강만호는 걸음을 늦추며 시장 바닥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호떡 하나만 사주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강만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쪼그려 앉아 빈 병을 자루에 담고 있던 어린 소년 한 명이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나이는 9이나 10살쯤 돼 보였죠. 팔꿈치가 해져서 속살이 비치는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운동화 앞코가 벌어져서 양말이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은 구걸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또래답지 않게 차분하고 또렷한 눈이었거든요. 강만호는 잠깐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폐지를 줍던 꼬마가 지나가는 처음 본 어른한테 호떡을 사달라니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죠. 그래도 아이의 보리바람에 벌겋게 익어 있는 게 눈에 밟혀서 안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빼서 내밀었는데 아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죠. 10,000원 말고요. 500원이면 돼요. 강만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10,000원을 마다하고 500원을 달라는 아이라니 이건 처음이었거든요. 500원? 이걸로 뭘 사 먹겠다고. 호떡이요. 저기 할머니네 호떡이 500원이에요. 아이가 가리킨 곳에는 기름때가 번들거리는 철판 위에서 호떡 반죽이 지글거리고 있었고 그 앞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뒤집개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지갑에 500원은 없다. 이거 받아. 강만호가 다시 10,000원을 내밀었지만 아이의 시선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강만호의 코트 오른쪽 밑단이었죠. 아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코트 자락에 박혀있는 동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동전 있잖아요. 강만호가 멈칫했습니다. 코트 안감을 손으로 더듬어 보자 안감과 겉감 사이에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죠.
실밥이 뜯어진 틈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는데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낑낑거리며 앙감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지켜보던 호떡 할머니가 굽던 뒤집개를 탁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코트 주머니 하나를 못 뒤지네. 강만호의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40에 넘게 수천 명의 임원 앞에서 한 번도 쩔쩔맨 적 없던 사람이 동전 하나 때문에 새벽 시장 한복판에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죠. 간신히 빠져나온 건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아이에게 동전을 건네자 아이가 할머니에게 뛰어가 호떡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갈색 설탕물이 반죽 사이로 삐져나온 호떡에서 달큰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는데 아이는 받아들자마자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죠. 뜨거운 설탕물이 입꼬리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닦을 생각도 않고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삼킨 아이가 호떡을 감쌌던 종이컵 안쪽에 떨어진 설탕물까지 혀로 훑쳤고 종이컵이 아이의 작은 손 안에서 꾸깃꾸깃 구겨졌습니다. 강만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떡 하나에 저렇게 허겁지겁 달려드는 아이의 모습이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눌렀거든요. 그때 아이가 시장 끝자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골목이 끝나는 지점에 철근이 삐져나오고 외벽 시멘트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폐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쓰레기 더미와 버려진 냉장고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호떡값으로 알려드릴게요. 저 건물 꼭 사세요. 강만호가 콧웃음을 쳤습니다. 1조 원짜리 사업판을 굴리는 사람한테 폐건물을 사라니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왔거든요. 미쳤구나. 호떡값이란 게 고작 그 헛소리냐? 저건 사면 골치 아픈 짐덩이가 될 거야. 단호하게 잘라 말했는데 아이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우라고 이름을 밝힌 그 아이는 강만호의 구두 끝을 빤히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었죠. 코트는 낡았는데 구두는 엄청 비싸 보이네요. 강만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남들은 코트만 보고 가난한 노인이려니 했지만 이 꼬마는 구두까지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강만호의 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상인들 귀에 안 들리는 구석까지 데려가서는 목소리를 낮췄죠. 재벌 회장님 맞으시죠? 저건 꼭 사야 돼요. 강만호가 헛웃음을 흘렸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강만호의 손을 덥석 잡았는데 아이의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죠. 그 작고 거친 손이 강만호를 폐상가 쪽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시장 상인 몇몇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생선 좌판을 깔던 중년 남자가 생선 정리를 하면서 얘기했죠. 아이고 저 꼬맹이가 또 폐상가 놓고 소설 쓰네. 진우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상가를 가로지르는 좁고 지저분한 뒷길 앞에 서더니 아이가 그 길을 손으로 쓱 가리켰어요. 여기가 시장의 보물 통로예요. 이 길이 막히면 시장 전체가 죽고 이 길을 여는 사람이 진짜 주인 될 거예요. 강만호는 대꾸 없이 그 좁은 뒷길을 내려다봤습니다. 다른 곳은 물기가 고여 있었는데 이 통로만 유독 건조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상인이 고무장갑을 낀 채 다가오며 한마디 던졌어요. 어린 놈이 풍수지리 흉내내지 말고 그 시간에 빈 병이나 주어서 돈이나 벌어. 진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강만호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죠. 내일 비 오면 다른 데는 다 젖어도 이 건물 벽만 보송보송할 거예요. 여기가 이 시장의 유일한 숨구멍이니까요. 그 말을 내뱉고 진우는 빈 병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루가 등에 부딪힐 때마다 유리병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울렸고 아이의 작은 뒷모습은 시장 골목의 어스름에 금세 삼켜졌죠. 강만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코트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연달아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자 비서실장의 부재중 전화 10통이 빼곡히 떠 있었고 가장 최근 문자에는 최전무 긴급보고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죠. 현실이 다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강만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면서도 시선은 폐상가 외벽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날 오전 한성그룹 본사 47층 집무실이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는데 강만호의 눈에는 그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 위로 새벽에 봤던 시장의 낡은 폐상가가 자꾸만 겹쳐졌거든요. 비서실장이 오늘 일정을 보고하는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강만호의 오른손은 양복 바지 주머니 안에서 동전 하나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돌아가는 500원짜리의 톱니 무늬가 손끝에 선명하게 걸렸고 그때마다 호떡을 허겁지겁 베어 물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강만호가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웃으셨습니까? 비서실장이 보고를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강만호가 헛기침으로 얼버무렸는데 집무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넘기던 최재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평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회장이 혼자 웃다니 최재혁의 입 안쪽에서 혀가 느릿느릿 굴러갔죠.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신도시 개발 안건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빔 화면에 수정 설계도를 띄웠어요. 회장님, 시장 끝자락의 폐상가 부지를 매입 대상에서 빼겠습니다. 사업성을 갉아먹는 쓸모없는 건물이에요. 그 한마디에 이사 대여섯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재혁이 노트북을 두드려 비용 절감 수치를 화면에 띄웠는데 폐상가 제외 시 예상 절감액 2,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굵은 빨간 글씨로 찍혀 나왔죠. 이사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고 회의실 안에 돈 냄새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제만 해주시면 시공사와 즉시 착공 일정을 잡겠습니다. 최재혁이 결제 서류를 강만호 앞에 펼치며 만년필까지 건넸어요. 강만호가 만년필을 받아들었는데 서명란 위에 펜촉이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꼭 사야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렸거든요. 강만호가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근거가 부족해. 다음에 다시 올려. 최재혁의 광대뼈가 실룩거렸지만 곧바로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시공사와의 계약서였는데 위약금 10억 원이라는 글자가 빨간 밑줄까지 그어져 강만호의 코앞에 펼쳐졌죠. 이대로 보류하시면 위약금 10억이 날아갑니다. 강만호의 턱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10억, 그 숫자가 가슴팍을 짓눌렀거든요. 다시 만년필을 움켜쥐고 서명란에 펜촉을 가져다 댔는데 그때 눈 구석에 최재혁이 내민 수정 설계도의 배수 관로가 보였습니다. 강만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계도를 잡아당겼어요. 지하 배수 관로가 원래 설계에서는 폐상가 부지를 직선으로 관통하게 돼 있었는데 수정 설계도에서는 그 땅을 빼면서 관로가 디귿자로 크게 꺾여 있었죠. 강만호의 검지가 꺾인 관로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 각도로 꺾이면 폭우 때 물이 역류해서 신도시 전체 지하가 잠길 수 있었거든요.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진우가 말한 보물 통로가 도시 전체의 물을 빼내는 가장 짧은 직선 통로였던 거예요.
9살 아이가 발바닥으로 느꼈다는 그 숨구멍이 수십억 원짜리 설계도면 위에서 눈에 보이는 결함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설계도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최재혁이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저 땅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협상에만 몇 년이 걸릴 짐덩이를 왜 안고 가야 합니까?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매입 포기 쪽에 거수가 쏠렸고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최재혁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강만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종 결정을 보류하겠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 한 명이 회장님, 위약금이 하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강만호의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재혁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우지 않았지만 서류를 집어드는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을 강만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웅성거리며 해산된 직후였습니다. 최재혁이 복도 끝 비상계단 앞에서 자기 비서의 멱살을 움켜쥐다시피 끌어당기며 낮게 소리쳤어요. 강 회장을 샅샅이 조사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증거를 잡아야 돼. 비서는 연신 고개를 조아렸고 최재혁은 이를 으득 갈며 비상계단 문을 밀고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시장 뒷골목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진우와 형 민우가 자기 몸집만 한 폐지 수레를 나란히 밀고 있었거든요. 민우는 편의점 일을 안 하는 시간이면 동생과 함께 폐지를 주었는데 16살 소년의 이마에는 검은 땀방울이 먼지와 뒤섞여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어요. 9살 손목에 핏줄이 파랗게 돋을 만큼 술의 손잡이를 꽉 잡고 밀었고 두 형제의 신발 밑에서는 흙탕물이 질척질척 소리를 냈죠. 고물상에서 받은 돈을 세던 민우가 문득 동생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반쯤 벌어져서 양말이 바닥에 닿고 있었거든요. 민우가 말없이 자기 운동화를 벗어내밀었는데 진우가 손사래를 쳤어요. 난 땅의 기운을 느껴야 해서 이게 더 편해. 씩 웃는 아이의 앞니 사이로 빠진 이 자리가 까맣게 보였지만 그 웃음에는 형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점퍼 안쪽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 벗겨져 누런 속이 드러난 그 수첩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쓰던 현장 기록이었어요. 펼쳐진 쪽마다 시장 바닥의 물길과 지층 구조가 연필로 빼곡히 그려져 있었는데 중간중간 아버지의 메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아빠가 그랬어. 여긴 시장의 숨통이라서 절대 막히면 안 된다고. 진우가 폐상가 쪽을 가리키며 수첩을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수첩을 한번 흘끔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놈의 땅 공부 좀 그만해. 밥이 되냐, 돈이 되냐. 하지만 수첩을 넘기는 민우의 눈동자는 어느새 아버지의 필체를 쫓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폐상가 마당에서 버려진 빈 병을 하나하나 주워 자루에 담을 때였어요. 진우가 신발을 벗고 맨발을 바닥에 대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발바닥 아래로 미세한 진동이 올라왔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땅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버릇이었죠. 그때 시장 상인 한 명이 지나가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이고, 아빠가 일찍 가서 애들만 고생이요. 그 말이 등 뒤에서 날아와 진우의 귀를 스쳤습니다. 형제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빈 병을 자루에 담았지만 민우의 어깨가 한 뼘쯤 움츠러들었어요. 민우가 동생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두 손으로 진우의 귀를 꼭 막아주었습니다. 저런 말 듣지 마. 아빠는 우리 버린 게 아니야. 하늘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진우를 감싼 두 손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손목을 잡았는데
그 손목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던 오후였는데 갑자기 시장 골목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였거든요. 형제가 젖으면 안 되는 폐지 수레 위로 낡은 비닐 천막을 허겁지겁 뒤집어 쓰는 사이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진우가 폐상가 마당을 가리키며 형을 잡아 끌었어요. 민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따라갔는데 마당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하자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아이가 늘 숨구멍이라고 외치던 바로 그 마당이 다른 골목과 똑같이 물에 잠겨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우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도 입술을 꽉 깨물고 마당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비가 더 거세졌고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찰랑찰랑하게 흥건해졌습니다. 폐상가 마당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마당에 고여있던 물이 소용돌이 치듯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배수구도 없는 바닥 위에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땅이 목이 말라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처럼 물이 콘크리트 틈 사이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장 골목은 여전히 물바다였는데 폐상가 마당만 말끔하게 마른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젖은 운동화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마당 위에 섰어요. 발바닥 아래서 올라오는 미세한 떨림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진우가 빗속에서 외쳤습니다. 형 봐. 땅이 목이 말랐는지 물을 다 마셔버렸어. 여기가 바로 아빠가 말한 시장의 숨구멍이야. 빗물에 젖은 진우의 얼굴 위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고 민우는 동생의 맨발과 물기 없는 마당 바닥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만호는 다시 시장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코트 대신 검은 점퍼를 걸치고 한 손에 손전등 하나만 쥔 채였죠. 비서실장이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강만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잠이 올 리가 없었거든요. 시장은 낮과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좌판이 거친 자리에 검은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고 골목 사이로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차양막이 퍼덕퍼덕 소리를 냈죠. 어제 이 자리에서 호떡을 허겁지겁 먹던 아이의 모습이 어둠 속에 얼핏 겹쳐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강만호가 폐상가 뒷문 앞에 섰을 때 녹이 두껍게 쓴 자물쇠가 가로등 불빛에 거무튀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작은 쇠가 우두둑 부서지며 문이 벌어졌고 안쪽에서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밀려나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비췄어요. 시멘트 계단 모서리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한 발 디딜 때마다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구두 밑에서 바스락거렸죠. 벽 틈새에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 손전등 불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만호의 구두 밑에서 물이 질척거렸어요. 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손전등 빛에 번들거렸고 어디선가 쇠농 냄새가 곰팡이 냄새에 섞여 올라왔습니다. 한층 더 내려가자 천장 높이가 갑자기 2배로 높아졌는데 보통 건물 지하실치고는 이상할 만큼 넓고 깊었거든요.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림을 만들었고 그 울림의 깊이가 이 공간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손전등으로 바닥을 쓸어보자 콘크리트 위에 쌓인 먼지 두께가 발자국 모양으로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곳에 사람 발이 닿은 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먼지가 발목까지 올라올 만큼 수북했거든요. 강만호가 손전등을 벽면으로 돌렸어요. 시멘트 위에 시커먼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그 아래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점퍼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벽을 문질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수건이 금세 새까맣게 물들었고 강만호의 양손과 소매까지 검은 먼지로 범벅이 됐죠. 손수건을 뒤집어 다시 문질러도 먼지가 끝없이 나왔지만 강만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거친 자리에서 금속 명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 도시계획법 제12조 영구보존 통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고 명판 아래쪽에는 30년 전 시청의 검인 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강만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구보존 통로. 법으로 보호받는 땅이라는 뜻이었어요. 함부로 부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없고 이것 없이는 어떤 건물도 이 위에 세울 수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강만호가 명판 옆쪽 벽을 이어서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밑에서 나타난 건 콘크리트가 아니었어요. 배의 바닥에 쓰는 특수 강철 벽이었거든요. 손전등을 갖다 댔자 강철 표면에서 푸른 빛이 번뜩였습니다. 일반 건물 지하에 이런 강철 벽이 깔려 있을 리가 없었죠. 강만호의 심장 박동이 귀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손전등을 강철 벽 위쪽으로 천천히 올렸어요. 먼지 사이로 둥근 무늬가 보였는데 손수건으로 한 번 더 훑어내자 강만호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성무역. 그룹의 모태가 되었던 할아버지의 회사 이름이 강철 벽 위에 볼록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강만호가 그 글자 위에 손가락을 올렸는데 볼록 튀어나온 획 하나하나가 손끝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아버지에게서도 그룹 기록 어디에서도 이 수장고의 존재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함께 묻혀버린 비밀이 몇십 년 만에 지하 먼지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강철 벽 전체를 손전등으로 훑었어요. 한성무역 글자 주변으로 강철 벽이 좌우 10여 미터는 이어져 있었는데 그 너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거든요. 손전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불빛이 미세하게 떨리며 벽 위를 흔들렸습니다. 강만호의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어요. 먼지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지하라 신호가 약했습니다. 삐, 삐, 삐. 연결음이 강철 벽 사이에서 메아리처럼 울렸고 세 번째 신호에서야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잡혔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폐상가 지하에 와 있는데 벽에 영구보존 통로 명판이 붙어 있어. 그리고 한성무역 옛날 수장고도 있어. 이게 뭔지 바로 확인해. 전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빠르게 울렸어요. 잠시 후 다시 비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그 부지는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된 법정 보존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빼면 신도시 준공 허가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강만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차갑게 타고 내렸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부지를 감정평가사에게 바로 의뢰했는데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잠깐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100억입니다. 감정가가 100억을 넘었습니다. 강만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뒹굴던 그 흉물이 100억짜리 건물이었어요. 상인들이 코웃음 치던 그 폐상가를 9살짜리 꼬마가 500원짜리 호떡 한 장으로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 수장고가 뭔지 확인해 봤는데요. 강만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차갑게 타고 내렸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 지하시설 등기를 추적해 봤더니 전 소유권이 한성무역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벽에 보이시는 그 한성무역이
우리 그룹의 모태 회사이고 그곳이 한성무역중앙수장고입니다. 강만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강철 벽에 등을 기대고 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죠. 할아버지가 남긴 수장고가 이 폐상가 밑에 잠들어 있었다니 40년 넘게 그룹을 이끈 자신도 몰랐던 비밀이 발밑 아래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 구조가 신도시 집안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법무 쪽 자문도 마쳤는데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소유권 확인 절차를 밟으면 한성무역의 자산은 합법적으로 그룹에 돌아옵니다. 강만호가 발로 바닥을 세게 디뎠습니다. 둔탁한 울림이 강철벽을 타고 퍼져나갔고 그 울림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숨죽이고 있던 수장고의 맥박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손전등 불빛을 한성무역 글자 위에 다시 비췄습니다. 강만호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어요. 손전등 불빛에 동전의 항무늬가 반짝였고 아이가 종이컵 안쪽에 눌어붙은 설탕물까지 하차먹던 모습이 떠올랐죠. 고작 500원짜리 호떡 한 장이 이 모든 걸 열어준 열쇠였다니. 수십 명의 전문가가 수개월 동안 들여다보고도 놓친 급소를 9살짜리 꼬마가 맨발로 단숨에 짚어냈다니. 강만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는데 웃음인지 전율인지 본인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뭐란 말인가? 강만호는 강철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하의 찬 공기가 폐 속으로 깊이 밀려들었고 머리 위에서는 시장 가로등 불빛이 천장 틈 사이로 가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강만호가 계단을 올라 폐상가 밖으로 나왔을 때 시장은 이미 불이 다 꺼진 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폐상가 외벽이 가로등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낮에 보던 흉물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너질 듯 허름한 껍데기 안에 그룹의 뿌리와 1조 원짜리 사업의 운명이 함께 잠들어 있었거든요. 강만호가 외벽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철근이 삐져나오고 시멘트가 벗겨진 그 벽이 지금은 어떤 빌딩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강만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다리는 이미 세단을 향해 뛰고 있었어요. 그 시각 최재혁은 자기 사무실 안을 하염없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시공사와 맺은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는데 이번 달 내 착공이라는 조건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이 계약만 성사되면 수백억 원의 뒷돈이 최재혁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올 예정이었고 그 돈을 미끼로 회장 자리까지 넘겨받기로 한 뒷거래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만호가 매입을 보류해버린 바람에 착공은커녕 사업 일정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뒷돈 흐름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목에 올가미가 조여올 판이었어요. 최재혁의 비서가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서너 장이 들어 있었는데 강만호가 새벽 시장에서 아이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호떡 가게 앞에서 동전을 건네는 장면, 아이가 폐상가를 가리키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말로는 이 아이가 회장님한테 폐상가를 사라고 했답니다. 회장님이 결정을 보류한 게 이 아이의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재혁이 사진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고작 애가 한 말을 듣고 1조짜리 사업을 결정해? 미쳤나? 최재혁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굵게 솟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더니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계략이 머릿속에서 짜여지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시장 근처 편의점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교복 위에 편의점 조끼를 입고
물건을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경찰 2명이 들이닥쳐 민우의 팔을 잡았어요. 이민우 맞지? 현금 도난 신고가 접수됐어. 같이 가야겠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카운터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확 돌려버렸어요. 민우가 저는 안 그랬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이미 민우의 손목에 손을 걸고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죠. 그 장면을 진우가 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형이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민우의 교복깃이 뒤로 젖혀지면서 목덜미가 드러났어요. 진우가 유리문을 밀치고 뛰어나갔습니다. 형? 경찰차 뒷문이 열리고 민우가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진우가 경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렸지만 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던 진우의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에 걸렸고 아이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무릎과 손바닥이 거친 바닥에 쓸리면서 살같이 벗겨졌는데 진우는 아픈 줄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 사라지는 경찰차 뒤를 한참 쫓아갔습니다. 꽁무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진우의 다리가 풀렸죠.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까진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는데 진우는 그걸 내려다보지도 않았어요. 경찰차가 사라진 모퉁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떠난 뒤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형이었는데 그 형마저 눈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2번이나 봐야 하는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날 저녁 진우 앞에 최재혁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린 최재혁이 가죽 구두 끝으로 진우의 운동화 코를 톡 건드렸어요. 네 형 감옥 가면 어떡하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 양말까지 적시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은 최재혁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최재혁이 허리를 숙여 진우의 눈높이에 맞추더니 휴대폰 화면을 아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우가 유치장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아 있는 사진이 떠 있었죠. 형의 얼굴이 시멘트 벽만큼이나 잿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장만 찍으면 형은 오늘 밤에 나온다. 안 찍으면 도둑놈으로 전과가 남아. 콩밥 먹게 되는 거야. 최재혁이 내민 건 한 장짜리 진술서였어요. 거기에는 본인 이진우는 강만호 회장에게 폐상가를 사라고 한 것은 호떡이 먹고 싶어 헛소리를 한 것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의 입술 안쪽이 피가 날 때까지 씹혔어요.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2개뿐이었거든요. 형을 구하려면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어야 했고 진실을 지키려면 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버지의 수첩을 품 안에서 꺼내 한 번 꼭 안았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믿었던 그 땅의 가치를 자기 손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게 살같이 벗겨지는 것보다 아팠거든요. 진우가 붉은 인주 뚜껑을 열고 오른손 엄지를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엄지에 묻은 빨간 인주가 핏물처럼 번졌고 진우는 그 손가락을 진술서 아래쪽에 찍었죠. 종이 위에 남은 아이의 지문은 너무 작아서 어른 엄지의 반도 안 돼 보였습니다. 최재혁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곧바로 전화 한 통을 걸었고 석방 서류가 즉시 처리됐습니다. 민우가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걸 진우는 보지 못했어요. 진우는 이미 최재혁의 검은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져 있었거든요.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뒷유리 너머로 경찰서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민우가 경찰서에서 뛰어나오며 진우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진우가 뒷유리에 손바닥을 갖다 댔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 위에 아이의 손바닥 자국이 찍혔는데 인주가 묻은 엄지 부분만 빨갛게 남았어요. 형과 동생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졌고 민우의 외치는 입모양만 뒷유리 속에서 점처럼 작아져 갔죠. 1시간 뒤 한성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강만호의 책상 맞은편에 진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의 무릎에는 아까 넘어질 때 벗겨진 살갗 위로 마른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최재혁이 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회장님, 이 아이가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그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호떡이 먹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강만호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주먹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최재혁이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강만호의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선언하듯 말했죠. 아이 입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패상가 건은 이제 끝난 겁니다. 강만호가 잠깐 진술서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거짓말 따위에 속을 강만호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패상가 지하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강철 벽과 한성무역 글자가 머릿속에 선명했거든요. 이 땅의 가치는 이미 증명된 거였어요. 그런데 최재혁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다는 게 강만호의 의심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잡아다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이 땅을 빼려 하다니 뭔가 급하게 숨겨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었죠. 강만호가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지금 거부하면 최재혁이 꼬리를 감추고 다른 수를 쓸 게 뻔했거든요. 강만호는 서명란에 펜을 가져다 대고 사각사각 사인을 마쳤습니다. 이 서명은 나중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었지만 최재혁의 속내를 끌어내려면 일단 안심시켜야 했어요. 최재혁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질끈 깨물어야 했죠. 곧바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공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등을 돌리며 복도 쪽으로 걸어 나가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어요. 강만호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전화건은 최재혁의 목소리 톤과 어깨에 들뜬 각도를 눈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그래, 계속 그렇게 방심해라. 그때였습니다. 돌아서려던 진우가 갑자기 몸을 돌려 강만호를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코끝에는 마르지 않은 콧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호떡은 다 소화됐지만 그 500원의 가치는 안 변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마지막 한마디만은 또렷했습니다. 강만호의 인매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었구나. 거짓을 말하면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9살의 배짱이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때렸습니다. 최재혁이 통화를 마치고 활짝 웃으며 돌아왔을 때 강만호는 이미 표정을 지운 뒤였습니다. 최재혁이 진우를 데리고 나간 뒤 강만호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강만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던 얼굴에서 40년을 버텨온 경영자의 서늘한 눈이 드러났죠. 최 전무를 조사해. 자금 흐름, 거래처, 사적인 만남까지 전부 다. 아무도 모르게.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여받았고 강만호는 책상 위에 놓인 진술서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아래쪽에 찍힌 아이의 엄지 지문이 어른 것의 반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빨간 동그라미가 강만호의 눈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만호의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양손으로 두꺼운 갈색 봉투를 안고 들어왔는데 봉투 위에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평소 같으면 비서실장이 서류를 책상에 올리고 물러나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비서실장이 집무실 문을 등 뒤로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거든요. 딸깍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강만호가 안경을 걸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실장이 봉투에 봉인 테이프를 손끝으로 뜯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렸어요. 서류가 책상에 닿는 둔탁한 소리에 강만호의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비서실장의 숨소리와 책상 위 시계의 초침 소리밖에 없었어요. 창밖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죠. 첫 장을 넘겼어요. 계약서 사본이 끼워져 있었어요. 이번 달 내 착공 조항이 노란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고 바로 아래에 지연시 배상금 10억 원이라는 문구가 빨간 밑줄과 함께 눈에 꽂혔습니다. 강만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당겨졌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착공 일자에 맞춰 공사를 밀어붙이면 시공사 쪽에서 수백억 원의 뒷돈이 최재혁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계약서 뒷면에 붙은 별지에는 사업 정상 진행 시 경영권 교체에 필요한 자금 및 지분 확보를 전면 지원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최재혁의 회장 자리 찬탈을 돕겠다는 뒷거래였어요. 착공만 제때 이뤄지면 돈도 회장 의자도 손에 쥘 수 있는 판이었던 겁니다. 최재혁이 이사회에서 그토록 착공을 서둘렀던 이유가 아이를 협박하고 허위 진술서까지 받아낸 이유가 전부 이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도 추적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 번째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강만호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그동안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과 해외 도박장 칩 구매 영수증과 함께 나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영수증에는 날짜와 장소까지 찍혀 있었는데 최재혁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보고한 날짜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룹 돈으로 도박을 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나머지 20억은 특정 이사 3명의 개인 계좌로 쪼개져 입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죠. 이사회에서 최재혁 편을 들며 손을 들었던 바로 그 3명이었습니다. 강만호가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종이 가장자리가 구겨졌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는데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최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회장 되면 자네들 자리는 걱정 안 해도 돼. 이사회에서 손만 들어주면 되는 거야. 녹음 속 최재혁의 목소리는 느긋하고 자신만만했어요. 마치 이미 회장 의자에 앉아 있기라도 한 듯 한 글자 한 글자에 여유가 묻어났죠. 상대방이 회장님이 눈치채면 어쩌려고요? 라고 묻자 최재혁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늙은이가 뭘 눈치채.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강만호의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올랐어요. 입술을 꽉 다물었는데 다문 입술 안쪽이 이에 눌려 아렸습니다. 40년을 함께했는데 자기를 늙은이라고 비웃는 목소리를 듣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강만호가 최재혁을 전무로 올려준 게 7년 전이었어요. 당시 이 사람이면 내 뒤를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승진장에 직접 사인을 해줬던 손이 지금 책상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만호와 비서실장이 동시에 화면을 봤는데 발신자 이름에 최재혁 전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녹음 속에서 늙은이라고 비웃는 목소리와
전화기의 벨소리가 동시에 집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강만호가 수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천천히 걷어들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녹음을 멈추고 태블릿 화면을 전환했어요. 그런데 화면 위쪽에 빨간 경고창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방금 내부 전산망에서 파일 삭제 시도가 잡혔습니다. 최 전무 쪽 컴퓨터에서 접속한 흔적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화면에는 삭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막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95%로 빠르게 치솟고 있었죠. 증거 파일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부망 차단해. 강만호의 목소리는 짧고 낮았어요. 비서실장이 급히 전산실에 연락을 했고 삭제 막대가 98%에서 딱 멈췄습니다. 집무실 안에 정적이 내렸어요. 강만호가 내쉰 숨이 짧고 거칠었습니다. 2% 차이로 증거가 통째로 사라질 뻔했거든요. 비서실장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태블릿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재혁이 자기 쪽에서도 위험을 감지하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만호는 서류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바닥을 기듯 낮게 깔렸어요. 내가 뼈를 갈아서 지킨 이 회사를 한순간에 먹으려고 해. 강만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고 만년필 꽂이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커피잔 안에 물이 출렁였어요. 하지만 강만호는 거기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여기서 불같이 들이치면 최재혁이 꼬리를 감추고 증거를 더 없앨 거였어요. 그래, 계속 그렇게 방심해라. 강만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어요. 양복 윗단추를 열고 와이셔츠 단추를 아래에서부터 한 칸씩 어긋나게 다시 채웠습니다. 두 번째 단추를 세 번째 구멍에, 세 번째 단추를 네 번째 구멍에, 한 칸씩 엇나간 단추줄이 가슴팍에서 비뚤어진 선을 만들었어요. 머리카락을 손으로 헝클어뜨리고 눈에 일부러 초점을 뺐습니다. 광대뼈 위에 근육을 풀어 볼살이 축 처지게 만들었고 입꼬리를 한쪽만 살짝 내렸어요. 거울 속에는 방금까지의 냉철한 경영자가 아니라 정신이 흐릿해진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인매가 축 늘어지고 어깨가 한 뼘 처져 있었죠. 누가 봐도 판단력이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비서실장이 거울 앞에 강만호를 바라봤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회장님 설마. 강만호가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꼬리에 살짝 비틀린 미소가 지어졌는데 그 미소가 서늘했습니다. 최재혁이 내 자리를 탐내고 있다면 그 자리가 빈 것처럼 보여줘야지. 비서실장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렇게까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지만 강만호의 눈빛을 보고 삼켰습니다. 대신 허리를 깊이 숙여받았죠. 강만호가 거울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오늘부터 나는 늙고 흐릿한 회장이야. 최재혁이 내 앞에서 꼬리를 활짝 펼칠 때까지. 집무실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강만호의 눈 속에서는 전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늙은 노인의 얼굴과 그 안에 감춰진 사냥꾼의 눈빛 사이에서 승부가 갈릴 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만호는 와이셔츠 단추를 일부러 한 칸씩 어긋나게 채운 채 집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헝클어져 있었어요. 어제 거울 앞에서 연습한 그 모습 그대로였죠. 10시가 되자
최재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는데 강만호를 보자마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양복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앉아있던 회장이 단추도 빗둘게 채우고 머리도 산발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최재혁이 회장님하고 불러도 강만호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돌렸어요. 눈동자의 초점이 느릿느릿 최재혁에게 맞춰졌는데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회장님, 내년 예산 계획안 결제 부탁드립니다. 최재혁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며 만년필을 건넸어요. 강만호가 만년필을 받아들고 결제란에 펜을 가져다 댔는데 적어 내려간 이름이 강만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 강태수를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적었어요. 마치 그 이름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듯 획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며 또박또박 썼습니다. 최재혁의 눈이 서류 위 글씨에 꽂혔어요. 자기 이름이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적은 거였습니다. 강만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만년필 뚜껑을 닫았죠. 최재혁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지만 애써 눌러 참으며 서류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서류 한 장이면 회장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니까요. 회장님, 어제 합의한 이사회 일정 말씀인데요. 최재혁이 다음 안건을 꺼내며 운을 떼자 강만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제 자네랑 골프 치지 않았나? 뒷바람이 심해서 공이 자꾸 밀렸는데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제 최재혁은 강만호와 골프는커녕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최재혁의 손바닥이 축축해졌어요. 회장의 기억이 이 정도로 엉킨 거라면 생각보다 일이 훨씬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소견서, 결제 서류, 그리고 이사회만 열면 끝이었죠. 최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안에서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겠는데. 1시간 뒤 최재혁이 매수해둔 주치의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재혁이 복도에서 주치의의 팔을 잡아당기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시간 없어. 검사 3개 밀어서 무조건 중증으로 만들어. 소견서 오늘 안에 뽑아.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이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만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주치의가 마주 앉으며 간단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강만호가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국수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아침을 거르고 커피만 마셨는데 주치의가 그걸 알 리 없었죠. 주치의가 기록지에 메모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몇 가지 질문이 더 이어졌어요. 오늘 날짜와 이 회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주치의가 갑자기 질문의 방향을 바꿨어요. 집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 질문은 치매 검사의 핵심이었거든요. 날짜와 회사 이름, 이 2가지를 정확히 대답하면 아무리 다른 질문에서 틀려도 정상 판정이 날 수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1박자, 2박자. 주치의의 펜이 기록지 위에서 멈췄고 최재혁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집무실 안에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강만호가 천천히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는데 한 마리가 자꾸 옆에 있는 놈을 쪼네. 장난하는 건가? 질문과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주치의가 안도한 듯 펜을 놀리며 기록을 이어갔어요. 최재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승리의 확신이 담긴 주먹이었죠. 주치의가 나가면서 최재혁에게 소견서를 건넸고 최재혁은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듯이 챙겼습니다. 그날 오후 강만호가 최재혁을 집무실로 불렀어요.
최재혁이 들어오자 강만호가 책상 서랍에서 인감 하나를 꺼냈습니다. 요즘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혹시 모르니 자네가 이걸 갖고 있어. 최재혁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이 자기 손으로 인감을 넘기다니 판단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최재혁이 두 손으로 인감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죠. 인감의 무게가 고작 몇십 그램인데 최재혁에게는 회장 의자의 무게만큼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인감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집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며칠 전 착공 승인서를 받았을 때보다도 더 가벼웠습니다. 최재혁이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방금 회장님한테 받은 인감인데 효력 확인 좀 해줘.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로 확인 중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최재혁이 복도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집무실 안에서 강만호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최재혁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비서실장의 이어폰에서 최재혁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만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법무팀의 확인까지 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가짜 인감이라는 게 들통나면 노망 연기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비서실장과 눈이 마주쳤는데 비서실장의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죠. 복도에서는 최재혁이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휴대폰 화면을 적셨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효력 정상입니다. 집무실 안의 비서실장 이어폰에서도 같은 말이 흘러나왔어요. 강만호와 비서실장이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가짜 인감인데 정상이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두드려 법무팀 조회 기록을 뒤졌어요. 화면에 인감 등록 번호 조회 오류라는 시스템 로그가 떠올랐습니다. 법무팀 전산망이 예전에 등록된 정상 인감 기록을 불러온 거였어요. 새 인감과 옛 인감을 시스템이 구분하지 못한 거죠.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최재혁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셈이었어요. 복도에서 최재혁의 입에서 깊이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이 인감만 있으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었고 이사회만 열리면 치매 소견서와 아버지 이름이 적힌 결제 서류로 회장을 몰아낼 수 있었죠. 최재혁이 곧바로 회장 해임을 위한 긴급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작성해 이사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급해서 일정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전달됐어요. 최재혁이 나간 뒤 강만호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까까지 흐릿하게 풀려있던 눈에 칼날 같은 빛이 돌아왔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추가 보고 건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강만호 앞에 펼쳤어요. 5년 전 한성그룹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의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노후 자재로 인한 우발적 붕괴로 마무리됐었죠. 하지만 비서실장이 입수한 원본 기록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최재혁이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규격 미달 자재를 일부러 반입한 증거가 사진과 함께 남아 있었거든요. 강만호가 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에 자기 이름으로 된 결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를 자기가 결제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묻어둔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5년 전 작업복을 입은 젊은 직원 한 명이 회장실 앞에서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들어왔었어요. 안전모를 벗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간곡하게 말했는데
그때 강만호는 회의 준비에 정신이 팔려 지금 바빠 나중에 이야기하게 라며 한마디로 돌려보냈었죠. 직원이 나갈 때 등이 한없이 작아 보였던 게 5년이 지난 지금 뇌리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다시 찾아오지 못한 건 다음 달에 공사 현장에서 숨을 거뒀기 때문이었어요. 강만호가 보고서 위에 빨간 펜으로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재조사 요청이라고 적은 뒤 비서실장에게 내부 감사를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서실장이 나가고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강만호는 창밖 저 멀리 시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28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기다란 참나무 탁자 양쪽으로 이사 7명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최재혁이 양복깃을 바로잡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회의실 정면의 대형 화면에는 회장직 해임 안건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떠 있었죠. 최재혁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강만호가 결재란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적은 서류가 확대됐어요. 글씨가 비뚤어진 채 적혀 있었는데 그 옆에는 주치의가 작성한 치매 소견서가 나란히 걸렸죠. 최재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장님의 판단 능력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주치의 소견입니다. 본인 이름도 못 쓰는 분이 1조짜리 사업을 지휘하겠다는 겁니까? 이사들의 시선이 화면과 최재혁 사이를 오갔어요. 한두 명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가로젓는 이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미 최재혁에게 돈을 받은 이사들은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거든요. 나머지 이사들도 분위기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재혁이 해임 결의서를 탁자 위에 돌렸습니다. 첫 번째 이사가 펜을 집어들었고 종이 위에 사각사각 쌓인 소리가 났어요. 두 번째 이사도 뒤를 이었습니다. 결의서가 세 번째 이사 앞으로 넘어가는 순간 최재혁의 입꼬리가 대놓고 올라갔어요. 마치 이미 회장 의자에 앉은 것처럼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탁자 위의 의사봉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강만호가 들어왔습니다. 어긋나게 채웠던 와이셔츠 단추는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고 넥타이 매듭이 목 아래에 반듯하게 잡혀 있었어요. 헝클어졌던 머리카락도 가지런히 빗겨져 있었죠. 며칠 전 흐릿한 눈으로 헛소리를 하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경영자의 눈이 회의실 안을 한 바퀴 훑었는데 그 눈빛 하나에 이사 7명의 어깨가 동시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최재혁이 의사봉을 쥔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강만호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최재혁의 손에서 의사봉을 낚아챘습니다. 의사봉이 강만호의 손바닥 안에서 딱 소리를 내며 잡혔고 그 소리가 회의실 안을 쩌렁하게 울렸어요. 이 이사회는 무효야. 강만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데 쓴 인감, 내가 일부러 효력 없는 걸 넘겨줬어. 최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턱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작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넘겨주신 인감인데 무슨. 인감은 내가 줬지. 효력 없는 걸 알면서 내가 이걸로 뭘 할지 보려고 준 거야. 강만호가 한 발짝 다가서자 최재혁이 반사적으로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강만호가 비서실장을 향해 턱짓을 했어요.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대형 화면에 연결하자 최재혁이 띄워놓은 치매 소견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화면의 숫자 5줄이 나란히 떴어요. 이사 5명의 이름 옆에 최재혁이 각각 보낸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전부 달랐어요.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돈을 받은 이사들이 서로의 얼굴을 돌아봤는데 눈빛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한테는 2억인데 저 사람한테는 5억을 줬다고? 라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튀어나왔고 그 한마디에 탁자 위의 공기가 와르르 무너졌죠. 나한테는 사업 이익 배분이라더니 저쪽은 현금이야? 라며 다른 이사가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재혁을 향해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최 전무, 이게 무슨 짓이야? 똑같이 준다고 해놓고 사람마다 다르게 처먹인 거야? 서로를 속이고 자기만 특별 대우받는 줄 알았던 이사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최재혁이 쌓아올린 동맹이 안에서부터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재혁이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서실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최재혁과 시공사 사이에 오간 밀약서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이번 달 내 착공 시 230억을 뒷돈으로 받을 수 있고 회장 자리까지 처리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최재혁의 서명과 시공사 대표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죠. 회사를 팔아먹고 회장 자리를 사려 했다는 증거가 이사 7명의 눈앞에 거침없이 펼쳐진 겁니다. 아까까지 최재혁을 지지하던 이사들의 얼굴이 순서대로 굳어갔어요.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만호가 마지막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5년 전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원본 수사 기록이야. 강만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입술이 굳어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 원인이 노후 자재라고 결론 났지. 그런데 이 기록에는 달라. 최재혁이 공사비를 빼돌리려고 규격 미달 자재를 일부러 반입한 증거가 사진으로 남아 있어. 강만호가 서류 뭉치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자재 포장지에 찍힌 규격 번호와 실제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번호가 달랐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사진 위에서 멈췄어요.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 강만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재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졌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가를 적셨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가짜예요. 나를 몰아내려고 꾸민 거라고요. 고함이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려다 힘이 빠졌는지 손이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하게 의사봉을 잡으려던 그 손이 지금은 허공을 더듬고 있었죠. 이사들 중 누구도 최재혁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때 회의실 뒷문이 다시 열렸어요. 양복을 입은 수사관 2명이 들어왔고 한 명이 최재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재혁 씨, 특정 경제 범죄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재혁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한쪽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고 등 뒤로 돌아간 양손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28층 회의실 유리창에 부딪혀 되돌아왔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회의실의 주인이 되려 했던 사람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양복 어깨가 축 내려앉았고 구두 끝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처량했어요. 최재혁이 끌려나가면서 강만호를 돌아봤습니다. 입술이 벌름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수사관이 어깨를 잡아 문 쪽으로 밀었고 최재혁의 몸이 비틀거리며 문턱을 넘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복도를 지나는 구둣발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어요.
돈을 받았던 이사들은 자기 앞에 서류를 내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강만호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재혁이 경찰차 뒷좌석에 실려 본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 위로 빗소리가 겹쳤고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빗줄기 속에서 번지며 멀어져 갔어요. 강만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주차장 입구에 서서 그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양복 어깨가 빗물에 젖어 색이 짙어졌는데 강만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이 우산을 펴서 다가왔지만 강만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은 혼자 갈게. 회장은 바로 진우를 찾아가 고마움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강만호가 직접 차키를 꺼내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앞유리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강만호가 핸들을 잡고 시장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시장 끝자락의 좁은 골목에 차가 멈췄어요. 빗속에서 반지하 주택의 낡은 지붕이 보였는데 함석 지붕 위로 빗물이 쏟아져 내려 양철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문패가 없는 철문 앞에서 강만호가 멈춰 섰어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쪽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만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발소리가 문 가까이 왔다가 멈췄습니다. 잠금 장치 꺼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또 왔다고 생각한 거였죠. 나는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야. 강만호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낮게 스며들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강만호의 뒷머리를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고 양복 바지 밑단이 물에 젖어 구두 안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래도 강만호는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덜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손바닥 한 뼘만큼 열렸어요. 민우의 눈이 틈새로 보였는데 강만호를 알아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고 그 안으로 반지하 방이 보였어요. 작은 탁자 하나와 이불 두 채,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빨랫줄에 교복 셔츠가 축 처져 걸려 있었죠. 방 구석에서 진우가 무릎을 끌어안고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무릎에 며칠 전 넘어질 때 생긴 딱지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반사적으로 진우의 어깨를 감싸 쥐고 자기 등 뒤로 밀었어요. 형의 등 너비가 동생을 가리기엔 턱없이 좁았지만 온몸으로 막으려는 자세였습니다. 강만호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차가운 장판이 양말 바닥에 닿았는데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 바닥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지만 강만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양복 바지 무릎이 젖은 장판에 닿으면서 얼음 같은 물기가 스며들었죠. 민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입을 열었어요. 호떡값 받으러 오신 거면 500원 다시 가져가세요. 16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강만호 앞에 내밀었어요. 강만호의 손이 동전을 향해 갔다가 민우의 손가락 마디를 보고 멈췄습니다. 16살 손에 박혀 있을 리 없는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에 두껍게 깔려 있었거든요. 편의점 알바와 폐지 줍기를 오가며 동생을 먹여 살린 손이었습니다.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 강만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500원이 내 눈을 뜨게 해줬거든. 진우가 알려준 그 땅이 진짜 보물이었어.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우가 형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는데 아이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강만호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기대어 놓인 작은 액자 하나에
눈이 멈췄어요. 액자 속 사진에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볼이 까맣게 탄 얼굴에 하얀 이가 드러나 있었고 가슴 왼쪽에 한성그룹 명찰이 달려 있었죠. 강만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회장실 앞에서 안전모를 벗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젊은 직원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시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게라며 돌려보냈던 그 직원이었어요. 강만호가 액자를 집어들었는데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려서 액자가 기울었습니다. 유리 위에 빗물에 젖은 강만호의 손가락 자국이 남았어요. 이 아이들이 그 직원의 아들이었구나. 강만호의 입술이 제멋대로 떨렸습니다. 회장님, 왜 울어요? 진우가 형의 등 뒤에서 나와 강만호를 올려다봤어요. 아이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탁자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내밀었어요. 아빠가 쓰던 수첩이에요. 진우가 이걸 보고 그 땅을 알게 된 거예요. 강만호가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마지막 장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빼곡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폐상가 하부 통로, 한성무역 시절 배수로와 일치. 이 통로를 빼면 신도시 기반 전체가 위험. 반드시 회장님께 보고할 것. 날짜는 직원이 숨지기 사흘 전이었어요. 강만호의 시선이 수첩에서 액자로, 액자에서 아이들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만호의 몸이 앞으로 꺾였어요. 양손으로 차가운 장판을 짚었고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던 눈물이 장판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미안하다. 그때 내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강만호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한성그룹의 총수가 반지하 장판 위에서 9살과 16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옳은 것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야. 내가 바빠서 그 말을 듣지 못한 게 평생 씻지 못할 잘못이야. 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자 품 안에 늘 넣고 다니던 수첩을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민우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턱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무너졌어요. 세 사람이 반지하 방 안에서 빗소리를 배경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고 진우가 먼저 눈물을 닦으며 코를 훌쩍였어요. 민우가 동생의 머리를 쓸어넘겨 주었고 강만호는 젖은 양복 소매로 자기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경영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강만호가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부터 이석훈 직원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 준비해. 그리고 명예회복 절차 즉시 시작하게. 전화를 끊고 이어서 한 통을 더 걸었습니다. 폐상가 부지 전체 지분 매입을 진행해. 지분 가진 분들께 정당한 보상하고 대체 상가도 마련해드려. 전화를 끊은 강만호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까진 무릎과 민우의 굳은 살 박힌 손이 5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9살이 폐지를 줍고 16살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면서 이 차가운 반지하에서 서로를 지켜온 거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자. 오늘부터 너희는 내 곁에서 지내는 거야. 강만호가 일어서며 양손을 내밀었고 진우가 먼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강만호의 넓은 손바닥 안에서 쥐어졌는데 그 온기가 5년 전 회장실 앞에서 돌려보냈던 빚을 갚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한 박자 늦게 강만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반지하 계단을 올라왔을 때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한 달 뒤 폐상가 부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강만호가 비서실장과 함께 폐상가 지하로 내려갔어요. 먼지를 닦아내며 처음 발견했던 그 강철 벽 앞에 다시 섰는데 이번에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성무역 글자가 강철 위에서 또렷하게 빛났어요. 비서실장이 전문 잠금장치 기술자를 불러 며칠 밤낮을 매달린 끝에 암호를 풀어냈고 이중 강철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조명이 안쪽으로 번지면서 강만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비서실장도 숨을 멈췄어요. 벽면을 따라 나무 선반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 한성무역 각인이 찍힌 1kg짜리 금괴가 수백 개 정렬돼 있었습니다. 조명빛이 금괴 표면에 부딪혀 벽 전체가 노란빛으로 물들었어요. 수장고 한가운데에는 납으로 봉인된 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봉인을 뜯어내자 함 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가 쏟아졌어요. 해외은행 예치 증서, 기명채권, 수탁계좌 원본 서류가 한 장 한 장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훑으며 입을 벌렸는데 다물지 못했어요. 창업주가 비밀리에 쌓아둔 자산의 규모가 상상을 넘어섰거든요. 강만호가 금괴 하나를 손에 들어 올렸어요.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이 수장고의 존재를 세상에서 처음 알아본 건 전문가도 감정사도 아닌 9살 소년이었습니다. 몇 달 뒤 재판장의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피고인 최재혁, 징역 25년 및 불법 수익 추징금 350억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렸어요. 최재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피고인석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양팔을 잡아 일으켰는데 최재혁의 고개가 축 처진 채 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회장 의자를 넘보던 사람의 어깨는 한 줌도 안 되게 쪼그라들어 있었죠. 법정 뒷좌석에서 강만호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재혁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강만호 쪽을 돌아봤는데 강만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수사관들이 최재혁의 저택에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차고 안의 고급 차량에도 하나씩 딱지가 붙었어요. 금고 안에서 빼곡하게 쌓인 현금 뭉치가 나왔고 서랍장 깊숙이 감춰둔 고급 시계와 보석함이 줄줄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룹 돈으로 도박을 하고 회장 자리를 사려 했던 그 돈이 이제 압수 물품 상자에 담겨 트럭에 실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강만호의 대저택 정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대저택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진우와 민우의 공간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서 걸었고 그 뒤로 진우와 민우가 나란히 들어왔어요.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돌길 양옆으로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현관 앞에는 꽃이 화분 가득 피어 있었거든요. 진우가 운동화 끈을 고쳐 매며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 정원 하나가 반지하 골목길 전체보다 넓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장판 대신 나무 마루 위로 따스한 온기가 발바닥까지 올라왔어요. 민우가 걸음을 멈추고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반들거리는 마루를 밟는 감촉이 낯설었는지 발끝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전까지 이불 위에서 잠들면 바닥 냉기가 등까지 올라오던 그 방과는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여기서 지내는 거야. 너희 방도 따로 만들어뒀어. 강만호가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우가 복도 끝에 방문을 열어보더니 깨끗한 이불과 새 책상이 놓인 걸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문틀에 기대서서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물은 삼켰습니다. 의료진이 와서 진우의 무릎 딱지를 소독하고 새 붕대를 감아줬어요. 민우에게는 기본 건강 검진을 했는데 영양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만호가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숫자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들이 낡은 옷을 벗고 새로 준비된 옷과 운동화로 갈아입었습니다. 진우가 새 운동화를 신고 발을 굴러보더니 코끝을 찡긋 올렸어요. 그 표정이 며칠 전 새벽 시장에서 호떡을 건네며 피식 웃었던 모습과 겹쳤습니다. 며칠 뒤 강만호가 법무 담당 변호사들 앞에서 서류에 인감을 찍었어요. 진우, 민우 형제 전용 미래, 기금 설립 서류였습니다. 수장고에서 나온 금괴와 채권이 모두 형제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들어갔어요. 강만호가 인감을 찍는 손에 힘을 주었는데 그 힘은 아이들과 아버지의 시간을 돌려줄 수는 없어도 앞으로 남은 평생을 지켜줄 수 있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금액이 상당합니다라고 말하자 강만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시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강만호가 2장의 서류를 꺼내 아이들 앞에 놓았어요. 민우에게는 고등학교 입학 통지서, 진우에게는 영재 교육 지원서였습니다. 민우가 입학 통지서를 2손으로 받아들더니 글자를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교를 빠지는 날이 더 많았던 민우에게 이 종이 한 장은 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민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입학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고 강만호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6살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 한마디에 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게 실려 있었어요. 진우는 영재 교육 지원서를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수첩을 쥐던 그 자세와 똑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과거 붕괴 사고가 났던 공사 현장에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순직 안전관리자 이석훈 명예회복 추모비라는 글자가 돌 위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추모비 앞에 서서 명예회복 결정문과 공식 표창패를 꺼냈어요. 2장의 서류를 진우와 민우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옳은 것을 지키다 간 사람이야. 이제 세상이 그걸 알게 됐어. 강만호의 목소리가 추모비 앞에서 조용히 울렸어요. 진우가 표창패를 받아들고 추모비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석훈. 석자를 한 글자씩 따라가는 아이의 손끝이 마지막 획에서 멈췄어요. 돌의 표면이 차가웠지만 아이의 손끝은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빠, 우리 잘 살게요. 민우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고 바람이 추모비 주위를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강만호가 한 발짝 물러서서 추모비를 올려다봤어요. 5년 전 나중에 이야기하게라며 돌려보냈던 그 직원이 돌 위에서 이제야 할 말을 다 마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만호의 저택 식당이었어요. 큰 식탁에 3사람이 마주 앉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숟가락을 들다가 식탁 한가운데를 보고 멈췄어요. 금빛 접시 위에 호떡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사온 그 호떡이었습니다. 진우가 호떡을 집어 한쪽을 강만호에게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반 갈라 먹어요. 할아버지라는 말에 강만호의 눈가가 잠깐 떨렸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 없는 호칭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닿았어요. 평생 동안 회장님이라는 소리는 수만 번 들었지만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강만호가 호떡 반쪽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는데 새벽 시장에서 처음 먹었던 그 맛과
똑같았어요. 민우도 나머지 호떡을 들어 한 입 베어 물었고 세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호떡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로 저녁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금빛 접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마 이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호떡일 거예요. 500원에 시작해서 11조 원의 가치를 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한성그룹 역사관이었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유리 케이스가 놓였고 그 안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한성무역 금괴 하나가 나란히 배치돼 있었어요. 동전의 크기는 엄지손톱만 했고 금괴는 벽돌 한 장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리 안에서 두 개의 무게는 같아 보였어요. 유리 케이스 위에는 세상을 바꾼 가장 값진 가치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관을 찾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동전과 금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진우가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자기 동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호떡값 그 500원이 금괴 옆에서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 벽면에 강만호가 직접 쓴 한 줄이 걸렸어요. 500원의 호떡이 100억짜리 건물을 찾아주었고 1조 원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완공된 용맥 보존 통로의 전망대 위에서 강만호가 진우와 민우의 손을 맞잡고 신도시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저 아래로 보였고 폐상가가 있던 자리에는 배수 통로를 감싸는 공원이 조성돼 있었어요. 그 공원의 이름은 석훈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어요. 벤치 등받이에는 이석훈을 기억하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전망대 위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고 강만호가 두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손을 들어 답했어요. 호떡 장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호떡 한 장 먹고 가요. 진우가 강만호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나 커서 이 도시 지키는 사람 될래요. 강만호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키려던 것을 이 아이가 이어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전망대를 스쳐 지나갔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신도시 위로 길게 뻗어 있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건넨 500원짜리 호떡 한 장. 그 작은 동전 하나에서 시작된 인연이 1조 원보다 큰 약속이 되어 이 도시 위에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강만호의 양손에 쥐어진 아이들의 손이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시작이었고 이 온기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인데요. 진우라는 아이가 500원짜리 호떡값이라고 보여준 진심이 결국 강만호라는 이웃을 만들었습니다. 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넨 작은 정성들, 누군가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 그 마음들이 어딘가에서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지 않을까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사소한 친절 하나가 큰 인연이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해서 더 진심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채널 인생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